스토익 스피릿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건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과 타인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남자는 단지 자신이 아는 지식만으로 빛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힘은 침묵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멈춤의 미학을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의 침묵이 수천 마디의 똑똑한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것을 이미 배운 것이지요. 숨 막히는 회의실이나 평범한 이발소에서, 그리고 가로수길 아래를 걷는 고요한 산책길에서 저는 수많은 남자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장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대화를 끊고 끼어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청하고 자신의 말을 신중하게 고르며 단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침묵을 성급하게 깨지 않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신뢰를 쌓거나 반대로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예리한 사람들은 특정 말들을 피합니다.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뼈아픈 경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때로 무심코 뱉은 말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을 고통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남자가 절대 하지 않는 7가지의 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틀리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부주의한 말의 무게를 알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형제여. 그리고 이 이야기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명확함과 내면의 힘,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침묵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첫 번째,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악에 없고 심지어 자신감 넘쳐 보이는 이 문장은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저 역시 속으로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누군가 조언을 하거나 익숙한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지요. 수년 전 어느 워크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강연자가 제가 이미 수십 번도 더 읽어본 개념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주의를 끄며 나는 이미 들어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중간에 툭 던진 한 문장이 제가 안다고 착각했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미 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느라 그 중요한 순간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자가 나는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사실 나는 더 이상 배우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것을요. 그것은 지성이 아닙니다. 영리함으로 위장한 자만심일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자만심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산산조각 냅니다. 우리가 삶의 학생이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 자신의 오만함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세네카는 살아있는 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속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언이 아니라 하나의 도전입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은퇴한 해군 장교를 만났습니다. 60대의 나이에 날카로운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를 가진 분이었지요. 대화 도중 저는 그가 수백 번도 더 들어봤을 법한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무시하는 대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함선을 지휘하고 폭풍우 속에서 부하들을 이끌었던 남자가 여전히 초보자처럼 경청하는 겸손함을 지니고 있었으니까요. 대화가 끝난 후 그는 제게 호기심을 잃는 날이 바로 서서히 죽어가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남은 이유는 진정한 지성은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대화를 끊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청하고 흡수하며 기다립니다. 제가 아는 가장 똑똑한 남자들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려 서두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정정하지도 않고 침묵을 자신의 다음 의견을 말하기 위한 대기실로 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존중의 공간, 무언가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로 여깁니다. 미묘한 뉘앙스나 세부 사항 말투의 작은 변화조차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속으로 그래, 이거 이미 아는 내용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은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일지도 모르니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식을 트로피처럼 수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흐르는 강물처럼 여깁니다. 오늘 발을 담근 물이 어제의 물과 같지 않듯
그들은 항상 배울 준비를 합니다. 성장하려면 열려 있어야 하고 열려 있으려면 나는 이미 안다며 고집부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몇 년 전 저는 토마스라는 분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존재감 확고하고 체계적이며 늘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자주 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건 안 될 겁니다. 서비스 확장 제한이나 새로운 마케팅 방식, 심지어 문서 작업을 간소화하는 방법까지 무엇이든 그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현실적이고 타당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더 깊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토마스는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안 될 겁니다. 라는 말은 그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작은 세상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명확히 보았습니다. 세네카는 우리는 상처받기보다 더 자주 두려워하며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고 적었습니다. 토마스는 게으르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도조차 멈춘 것이지요. 그로부터 몇 년 후 저는 실패가 불보듯 뻔한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촉박한 기한 절반뿐인 예산, 그리고 한 번도 손발을 맞춰본 적 없는 팀원들까지 제 안의 낡은 목소리는 이건 절대 불가능해 라고 외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글에서 읽었던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작고 유용한 행동은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작은 한 걸음, 그리고 다음 한 걸음, 거창한 도약이 아닌 묵묵한 전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프로젝트는 단지 성공에 그치지 않고 우리 부서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천재적인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논리인 척 행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는 그 일 자체가 아니라 불편함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미지의 세계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착함과 집중력, 그리고 규율을 가지고 그것을 조각조각 나누어 마주합니다. 길 전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걷기를 멈출 이유는 없다는 것을 아니까요. 사실 그것이 바로 걷기 시작해야 할 이유입니다. 스토아의 용기는 무모한 만용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역경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이어나가는 끈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음과 명료함을 구분짓는 기준입니다. 두려움은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지만 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길이 막혀 있던 것이 아니라 길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걸어가지 않았을 뿐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내 잘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압박감이 밀려오는 순간 남자들의 입에서 무심코 흘러나오는 조용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특히 비즈니스나 사랑 인생에서 일이 꼬일 때 이 말은 무해하고 논리적으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내가 한 일이 아님을 증명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뼈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책임을 밀어낼 때마다 우리는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우리의 힘조차 함께 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남자들은 이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책임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비난을 돌리는 문제가 아니라 주도권을 유지하는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마크라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크게 틀어져 버린 계약건을 함께 맡고 있었습니다. 마감일은 놓쳤고 의사소통은 엉망이었으며 결국 고객은 떠나버렸습니다. 마크는 완벽한 변명거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고객이 무계획적이었고 시장 상황이 나빴으며 팀원들이 제 몫을 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모두 어느 정도 사실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느라 바쁜 사이
그는 다음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즉 그 경험으로부터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문제의 아주 작은 파편조차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해결책을 찾을 권리조차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책임을 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책임을 지는 순간 당신은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누군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을까를 묻기 시작합니다. 제 삶에서도 이 진실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 역시 제 자신을 방어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제가 옳았던 때도 있었지요. 하지만 멈춰서서 상황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을 때 제가 외면했던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말투, 제가 했던 섣부른 짐작, 제가 소홀히 했던 준비 과정 같은 것들 말입니다. 내가 그 부분을 더 잘 처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무언가 달라집니다. 미묘하지만 강력한 변화입니다. 더 이상 반응적인 사람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야말로 진정한 힘이 머무는 곳입니다. 남 탓은 쉽고 저렴합니다. 사람들의 맞장구를 끌어낼 수는 있지만 결국 당신을 그 자리에 정체하게 만듭니다. 반면 책임은 무겁지만 인격과 지혜의 근육을 키워줍니다. 책임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단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번에는 더 나은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남자들이 아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구조되기를 기다리지도 피해자 행세를 하지도 않습니다. 비난할 누군가를 찾는 대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음으로써 솔선수범합니다. 네 번째, 나는 어떤 도움도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남자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드는 믿음이 있습니다. 소리치지도 않고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은 채 그저 배경음처럼 속삭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이 생각은 꽤나 고결하고 영웅적이며 독립적이고 강인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찬양하도록 배운 사고방식, 고독한 늑대, 말없는 전사,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는 남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그 믿음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서서히 자신을 잃어가게 만듭니다. 수년 전 제이콥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홀로 키워냈고 지역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약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쳤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커피를 마시며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나는 내 짐을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이 강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 짐을 나누면 내가 나약하고 상처받기 쉬우며 덜 남자다운 사람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습니다. 그 방식은 꽤 오랫동안 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너졌지요. 내가 남들에게 마음을 쓸 기회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짐이 얼마나 무거워졌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걸 깨달은 순간 말입니다. 그 대화는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저 역시 제이콥처럼 똑같은 거짓말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도움을 청하는 것은 실패이며 침묵이 곧 강인함이라는 거짓말 말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달랐습니다. 철학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일기장에 자신을 가르치고 이끌며 도전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혼자 힘으로 성공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장을 주변 사람들, 심지어 자신과 뜻이 달랐던 사람들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남자조차 타인에게 의지했음을 인정했는데 우리는 왜 자존심 뒤에 숨어야 합니까? 도움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강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단지 두렵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타인에게 내 진짜 모습이 보일까봐, 약해 보일까봐, 단 한순간이라도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대와 상호 지원이야말로
남자를 단순히 단단한 것을 넘어 유연하고 회복력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고립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통제를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더 큰 전체의 일부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협력과 형제애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어떤 사람도 외딴 섬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중 가장 강한 사람은 모든 짐을 홀로 지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는 이 일을 해낼 수 없다고 말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밤중 책상에 앉아 업무 마감과 가족 문제, 내면의 소리 없는 전쟁이라는 압박감에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짐은 더 조용하고 무거워졌고 결국 친구이자 멘토이며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가 나약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게 돌아온 것은 비판이 아니라 안도감과 명료함, 그리고 새롭게 정의된 강인함이었습니다. 때로는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동이 모든 것을 홀로 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잠시 멈춰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강인함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갑옷을 입은 자존심인지 말입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혼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언제 손을 내밀어야 할지, 언제 타인에게 내 손을 건네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5번째, 내가 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라는 말입니다. 실패보다 더 많은 꿈을 조용히 끝내버리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요란하거나 눈물을 동반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꽤 타당하고 지혜롭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내가 하기엔 너무 늦었어. 우리는 농담처럼 혹은 실망을 피하기 위해 속으로 이 문장을 되댑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깔린 것은 유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시대는 끝났고 가장 좋은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는 조용한 체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리 잡는 순간 가능성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조차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데이비드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67세의 나이에 사진 수업에 등록한 그는 새로운 직업을 원해서가 아니라 항상 다른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겉도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장 어린 학생은 20대였고 강사는 그의 절반 나이였으니까요. 그는 제게 고백했습니다. 중간에 그냥 나가버릴까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지.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건 젊은 사람들의 무대인데 하고 말이야. 하지만 그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날 무렵 노인들의 손을 찍은 그의 졸업 작품은 반 전체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의 사진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여전히 자신에게 의미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신 또한 세상에 내어줄 무언가가 남아있다고 믿은 그의 용기와 관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제 기억에 남은 이유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논리로 위장한 두려움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점을 잘 알았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에 대해 자주 썼지만 그것은 어두운 예언이 아니라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온전히 살아가라는 일깨움이었습니다. 그는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묻지 않았습니다. 내게 남은 이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었지요. 그것이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60대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그림을 배우며 다시 사랑에 빠지고 아버지 없는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남자들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훨씬 젊은 나이임에도 너무 일찍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남자들도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결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음가짐의 차이였지요. 내가 하기엔 늦었다고 말하는 남자는 잠겨 있지도 않은 문을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반면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묻는 남자는 그 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스토아의 지혜는 성장이 결코 은퇴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성장은 성숙해질 뿐입니다. 더 의도적이고 집중력 있게 변하며 서두르거나 무모하지 않고 명확함에 뿌리를 둡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모든 것을 쫓지 않고 진정 중요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나침반이 되고 상처는 이야기가 되며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 아닙니다. 여러분은 너무 늙은 것이 아닙니다. 남은 삶을 낭비하기에 너무도 가치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앞으로 10년이 남았든 단 10일이 남았든 여전히 살아내야 할 무언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우고 나누고 배워야 할 무언가가 말입니다. 조용한 거짓말이 여러분의 남은 것들을 훔쳐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만약 너무 늦었다는 걸 믿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까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6번째, 나중에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문장보다 더 무해해 보이면서도 위험한 말은 드물 것입니다. 나중에 할게. 듣기에는 타당하고 책임감 있으며 미래를 계획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개 그 나중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도들이 잠드는 푹신한 무덤이 되고 맙니다. 에릭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과 2 아들, 그를 끔찍이 사랑하는 아내까지 겉보기엔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자신에게 약속한 언젠가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 자꾸만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그 편지를 써야지. 일이 좀 한가해지면 아이들과 캠핑을 가야겠어. 명절이 지나면 형과 오해를 풀어야지. 하지만 삶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에릭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의 형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 대화도 맺은 말도 없이 그저 짙은 침묵과 영원히 전송되지 못한 임시 보관함의 메시지 하나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가 제게 이 이야기를 한 건 동정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것인지 일깨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착각하지만 어느 순간 시간은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결코 시간을 낭만적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유한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 바라보았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이 삶을 떠날 수도 있다. 이것은 우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확함으로 나아가라는 부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룸이라는 행동은 단지 기회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화까지 은밀하게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을 미룰 때 우리는 그것을 주머니 속의 돌덩이처럼 무겁게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 존재를 잊고 있을 때조차 그것은 우리를 짓누르며 우리의 움직임과 감정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짓습니다. 저 역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보내려다 서랍 속에 먼지만 쌓여간 편지들 해야 했지만 타이밍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미뤘던 대화들. 그 미룸의 순간들은 작고 조용한 후회로 쌓여갔고 마침내 어느 날 저는 기다리기를 멈추었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해야 할 말을 전하자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짓누르던 무게감이 사라졌지요. 그것은 모든 상황을 바로잡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중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올 거라고 더 이상 착각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입니다.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우리를 대신해 결정하기 전에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 하나라도 지금 나에게 중요한 일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남자는 결국 완벽한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니까요. 7번째,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이 문장을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좌절의 순간에 혹은 골치 아픈 대화를 끝내기 위해서 말이죠. 난 원래 그래. 이 말은 자기 인식이나 자기 수용처럼 들리지만 대부분의 경우 평화로운 성찰이 아니라 조용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그 짧은 문장 뒤에는 성장을 멈추겠다는 단호한 결정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닐이라는 사람과 일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 능력은 탁월하고 자립심도 강했지만 불같은 성격 하나로 유명한 분이었죠. 그는 회의 중에 언성을 높이거나 동료들에게 쏘아붙이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누군가 용기를 내어 그 문제를 지적하자 그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마치 그것이 건드릴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영구적인 사실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우리가 끊임없이 변명하는 습관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기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결코 성품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성품은 실천과 성찰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믿었지요.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한계 짓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그 본성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야기들입니다. 변화는 불편합니다. 익숙한 것들이 비록 우리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우리는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성장은 편안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용기에서 옵니다. 이것이 진짜 내 모습일까? 아니면 단지 내가 익숙해진 나의 모습일까? 라는 뼈아픈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저 역시 수없이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몇 년 전 저에게는 한 가지 패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아이디어에 반론을 제기하면 입을 꾹 다물어버리는 것이었죠. 화가 나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습니다. 틀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존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아직 모든 것을 파악하지 못한 제 빈틈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원래 이렇게 생각해 라며 돌에 새겨진 진리인 양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유는 취약함, 겸손함, 노력 같은 변화가 요구하는 것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분명 불편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혜가 탄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진정 지혜로운 남자들은 변화를 피하거나 수고로움에서 도망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변하려 노력하는 이유는 지금의 자신을 혐오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너무나도 존중하기에 정체된 상태에 머물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자기 통제가 완벽함이 아니라 끈기라고 가르칩니다. 지혜는 결코 우연히 얻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불편할지라도 매일 하루를 온전히 마주하며 오늘 나는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묻는 사람만이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정체성은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선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 누군가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저는 이제 다른 소리를 듣습니다. 두려움과 피로감을 듣습니다. 계속 노력하는 것에 지쳐버린 사람의 목소리를 말입니다. 하지만 노력한다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임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말입니다. 자연은 변화이며 삶은 곧 변화입니다. 그것에 저항하는 것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생명력 그 자체에 저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한 번쯤 그 말을 해본 적이 있다면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정체되어 있거나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향할 방향은 여러분이 내리는 바로 다음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내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공유해 주십시오.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세상에 소음을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요함 속에 진정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성찰의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